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직전 기출문제 분석은 필수죠. 저와 함께 최신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필기 1번부터 35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번.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번.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사회활동 참여는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늘리셔야죠. 참여의 원칙에 의해서. 2번. 부부간 애정 표현은 늘리셔야 행복한 삶이 되겠죠.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은 줄이셔야 치매 예방도 되고 즐거운 삶이 되겠죠.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리게 되면 자기 개발이 되니까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치매도 예방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식품이니까 일반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영양 보조식품으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번.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자, 1번. 여러 대가 함께 살아가는 확대 가족은요,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구기 쉽지 않을 만한 거리, 그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녀가 부모를 보필하는 그런 수정 확대 가족이 생겨나고 있죠. 2번.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틀렸죠. 해소되지 못합니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 위아래 관계?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부모보다 덜하기 때문에 사랑을 무한대로 쏟아붓죠. 그래서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5번.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니까 그 빈자리를 보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번.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번.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번.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입니다. 1번.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무슨 원칙에 위배돼 있죠? 존엄의 원칙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존엄의 원칙이란 어르신이 귀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어디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가 독립의 원칙의 핵심이죠. 3번.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할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그리고 노인 인구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은 사적 부담과 공적 부담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4번,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제한하시면 안 되겠죠.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5번,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노인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번,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번,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번,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입니다. 자, 재가급여는 집에서 어르신이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1번은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죠. 집에 계시니까.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4번,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는 제공될 수가 없겠죠. 이건 시설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겠죠. 5번,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국가에서 건강검진 사업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입니다. 자,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틀렸죠? 재가급여 이용 본인 부담금 몇 프로? 15%. 자, 그러면 시설을 이용했다. 본인 부담금 얼마? 20%. 만약 내가 이걸 모른다. 공부가 전혀 안 되신 겁니다. 공부 다시 하세요.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틀렸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건강보험료액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이 되죠. 이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누가 결정하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틀렸죠?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금액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한 이용자가 비용을 20%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80%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그리고 국가에서 조세 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틀렸습니다. 비급여 항목은요,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겠죠. 그리고 타당하다, 지급해도 되겠다 하면 기관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청구된 돈을 받았죠. 그 돈으로 요양보호사 월급도 주고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쓰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금, 2번, 재가급여 한도액,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 4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 5번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는요. 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고요. 두 번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받죠. 그리고 세 번째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받아요. 우리 책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계획을 짜주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을,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얘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는 거겠죠. 자, 본인 부담금이 몇 %인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고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역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이니까 역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고요.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즉 수급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류가 적혀 있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입니다. 자,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서비스를 추가할지 말지는 시설장이 시설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하면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시설장에게 이야기해서 개입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서비스 계획을 할 때는요. 대상자의 습관이나 살아온 삶, 환경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내가 막 조절하시면 내가 의사죠. 안 되고요. 상태가 좋아졌다, 약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겠죠.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됐다. 그러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인지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하냐 마냐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지 않고 시설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문제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지금 가족이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이렇게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네요. 말과 행동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뭐죠? 정서적 학대죠. 그래서 4번입니다. 문제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번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번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입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쉼터라는 말이 붙은 곳은요, 기본적으로 이곳에 온 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숙식을 해결해줍니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심신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자, 1번부터 볼게요. 학대 행위자의 신분을 조회하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나 못하죠. 이거는 시군구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일입니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심리 상담. 이게 바로 쉼터의 역할이죠. 3번,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요, 어디서? 법원에서 하는 일이겠습니다. 4번,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어디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하는 거겠죠.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대요.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0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번 지역자활센터, 2번 일자리 지원센터, 3번 재가복지봉사센터, 4번 민원종합지원센터,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자, 다음에 나온 내용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곳이에요.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곳이죠.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이니까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정답입니다.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1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회계기준, 2번 직원 채용의 과정,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4번 표준 서비스의 분류, 5번 장기요양 인정 번호. 정답은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답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이에요. 시급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급에는 기본적인 기본급, 그러니까 최저시급 얼마 이상의 기본급과 그 다음에 주휴수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불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로시간 몇 시간 근로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한다.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입니다. 자, 1번 시설의 물품은 시설 건데 내가 집으로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겠죠? 안 됩니다.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근을 해야 될 때는 내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 대근을 구해주는 거죠.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요.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시면 기억이 안 나겠죠. 그때그때 매일매일 바로바로 기록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입니다. 1번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등급이 막 나오도록 야 여기도 아프다 그래 다 모른다 그래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면 안 되고요.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한다. 안 되겠죠. 눈을 마주치고 정면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3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복지용구를 쓰시면 좋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대여한다든지 어떤 알선의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요양보호사, 훌륭한 요양보호사죠. 이게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시면 나중에 이 별도 서비스 계약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혼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번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번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긴 이유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라고 묻지 않고요. 일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약간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눈치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이유를 없애주면 식사를 하시겠죠? 요게 맞고요. 1번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하는 건 거짓 기록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간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협박이라서 안 됩니다. 3번에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굶기는 거기 때문에 또 요것도 안 됩니다. 5번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의 욕구, 이유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여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요.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번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번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입니다. 자, 지금 다음에 나오는 상황은요. 여자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로 바꿔달라고 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설의 이야기에서 시설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하고 시설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번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입니다. 자, 요통을 예방하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해요. 제가 그림 여러 번 그렸었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딜 봐라? 발을 봐라. 발을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지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무릎을 봐라. 무릎은 굽혀라.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춰야 된다. 세 번째 허리를 봐라. 허리는 곧게 펴줘야 된다. 네 번째 손을 봐라. 물건을 몸 가까이에 들어야 된다. 다섯 번째 몸에 있는 근육들 사용할 때는 허벅지나 어깨같이 굵직굵직한 큰 근육들을 사용해야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1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두시면 안 되고 가까이 두셔야 되고요. 2번 두 발을 모으는 게 아니라 벌려서 지지면을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야 됩니다. 3번 몸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라? 낮춰라.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은 낮춰야 되고요. 4번 무릎을 굽혀. 맞죠? 자세를 낮춘다. 맞죠? 4번 정답이고 5번 방향을 바꿀 때는요. 허리를 휙 돌리면 허리가 나가요. 그럼 어떻게?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번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의 감염 문제 매우 중요하겠죠?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됩니다. 손은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옷소매나 수건 같은 걸로 가려야겠죠?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결핵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이것이 막 옮길 때는 분리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스크나 장갑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3번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머릿니가 옮겠죠. 틀렸고 4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접촉하면 바로 가족과 함께 치료를 다 같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감염된 후에 엄청 다른 사람한테 잘 전염시키기 때문에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셔야 되고요. 업무에 복귀를 하시게 되겠죠. 증상이 없어지고 다 나으면. 그리고 나서도 2, 3일간 조리종사 업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8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하제를 준다. 2번 좌약을 넣어준다. 3번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번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단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변비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드릴 수 있겠죠. 또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다면 약을 드시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렵다 할 때 바로바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하제를 준다. 하제를 내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고요. 좌약을 넣어준다. 우리 일 아니고요.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하시면 안 되겠죠. 예, 영양은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4번, 글리세린으로 관장해준다. 하지 않습니다.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똥 참으면 병되니까요. 바로 화장실에 가게 하는 것이 변비를 안 걸리게 하는 일이겠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9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번, 금연, 2번, 복식호흡, 3번, 가벼운 실내운동, 4번, 기관지 확장제 투여,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입니다. 천식 나왔습니다. 어떨 때 증상이 악화되느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아니면 기온 차이가 날 때, 아니면 꽃가루 막 이런 게 날릴 때, 화학물질, 아니면 털 같은 게 날릴 때, 카펫이나 뭐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거 안 좋겠죠? 1번부터 볼게요. 금연. 금연하면 화학물질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겠죠? 복식호흡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3번에 가볍게 실내 운동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4번,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숨쉬기가 좀 편해지겠죠. 기관지가 커졌으니까, 늘어났으니까. 5번에 고양이를 목욕시키면 털이 날리겠죠? 네,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0번,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번, 따뜻한 꿀물을 준다.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번,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번,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입니다. 자, 심장질환 대상자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 속에는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를 온몸에 잘 공급을 못할 텐데 특히 어디에? 뇌 쪽으로 보내는 게 참 힘들어요. 이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뇌까지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지러우면 쓰러질 확률이 높겠죠. 쓰러지다가 뇌를 부딪히면 뇌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바로 그 자리에 앉혀서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피가 뇌까지 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앉힌 다음에 상황을 봐서 눕힐 수 있으면 눕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야겠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행동이니까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늘린다. 2번 매일 등산을 한다.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번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5번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 문제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기법. 퇴행성 관절염인데 뭐 하다가 걷다가 체수다. 무릎 아파 죽겠는데 걷다가 체수다. 퇴행성 관절염일 때 할 수 있는 운동 뭐? 걷기, 체조, 수영이죠. 평평한 흙길 걷기, 맨손 체조, 수영. 자, 관절염이라고 운동을 안 하면 관절이 다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자니 염증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만 해야 되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야 되는데
수영을 하게 되면 몸이 뜨잖아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덜 되겠죠. 그러면서 운동은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체중을 늘리는 것은 관절이 더 아프게 되겠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2번에 등산은 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겠죠. 4번 고섬유질 시기는 변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운동과. 5번에 비타민 C의 섭취는 빈혈일 때 많이 섭취하셔야겠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번.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4번.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입니다. 자, 피부 건조증 대상자는요. 피부에 막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그래요. 그래서 보습이 생명입니다.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온도나 습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은요. 이 털들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가려움을 유발해요. 안 좋아요. 2번. 실내 습도는요. 20% 정도 유지하시면 안 되고 40에서 60% 정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비가 내릴 때 습도가 100%거든요. 아주 바짝 마른 상태가 0%예요. 그럼 좋은 건 딱 절반인 얼마? 50%가 좋겠죠? 딱 50을 맞출 수 없으니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는요. 30도씨 이상 너무 높죠? 그러면 얼마? 22도씨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2도에서 26도 정도가 좋고 겨울철에는 밖이 추우니까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좋겠죠. 4번. 때를 자주 미는 행위는 안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부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5번.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몸을 이렇게 닦고 나서도 약간 촉촉한 기가 있을 때 그때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고 잘 흡수시켜주면 건조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묽은 혈변, 2번 전신성 수포, 3번 관절 부위 통증,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번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뭐죠? 뇌경색증이죠. 이 혈관을 못 지나가니까 주변에 약한 혈관을 뚫고 터지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났죠?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하는 뇌졸중, 이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중풍. 자,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뇌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묽은 혈변. 변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출혈이나 항문 주위에 어떤 상처, 찢어짐 이런 걸로 인해서 혈변이 있을 수 있겠죠. 2번, 전신성 수포. 요거는 피부계 질환이죠. 뇌의 혈관계 질환이 아니고. 3번, 관절 부위 통증. 요거는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겠죠.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요거는 우리 뇌 중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게 손해잖아요. 여기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손해가 하는 일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의 균형 감각 상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는 운동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5번에 가래가 나오는 기침은요. 호흡기계 쪽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4번.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번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번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번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입니다. 치매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죠.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아닙니다. 진압력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진압력이 뭐죠?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시간, 장소, 사람 파악 능력 순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못 알아보죠. 2번,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요. 3번,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틀렸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납니다. 4번,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말기에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말기의 특징,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침묵하거나 기억해 두실게요. 5번,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5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 2번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번 인슐린 분비량 증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요. 내분비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다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기초대사율은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기초대사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쉴 때 에너지를 쓰는 거. 얼만큼 쓰느냐. 이게 이제 기초대사율인데요. 근육의 질량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3번 인슐린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분비량이 감소한다고 하시면 되고 4번하고 5번은 물질 대사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돼요. 물질이 대사한다. 요거는 뭐냐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 즉 물질 변화를 왕성하게 시킵니다. 몸속에 있는 자잘한 물질들을 모아다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덩어리를 합성을 한다든지 이런 합성된 덩어리를 다시 분해를 한다든지 이게 물질 대사인데요. 이게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러한 포도당을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능력이 감소합니다. 5번의 갑상샘 호르몬은요.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시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서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6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숙면을 취한다. 2번,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우울증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매사에 흥미와 관심이 없어져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도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이러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우울증은 죽고 싶어, 우울해 이런 걸 말로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로 우울증을 표현하지 않고요. 소화가 안 돼, 머리가 아파, 밥맛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의 특징. 입맛이 없으니까 체중이 감소하고 기운이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1번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질병과 함께 이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흥미와 관심이 없어진다 그랬죠.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건 노인의 특징이 맞기는 한데 우울하면 이마저도 다 귀찮은 거죠. 다 귀찮아. 흥미와 관심 없어요. 애착도 없어요. 되셨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7번.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번 방광염, 2번 폐부종, 3번 간경화증, 4번 심부전증, 5번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 1번 방광염입니다. 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 제한해야 되는 질환 외워야 된다 그랬죠? 간경화가 심한 신부는 갑자기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요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물 마시면 안 되는 것 1번 간경화, 2번 심부전, 3번 신부전, 4번 부신기능 저하증,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차는 거예요. 몸이 붓는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근데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 염증성 질환들. 염증을 좀 물켜줘야 되거든요. 호흡기계 염증 아니면 비뇨기계 염증. 이런 것들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아니면 당뇨 이런 것들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방광염 나와 있는데 이게 비뇨기계 염증성 질환이죠. 물 많이 마셔야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폐부종, 폐가 붓네요. 이렇게 몸이 붓는 경우에는 안 마셔야 됩니다. 간경화, 신부전, 만성 신부전은 여기서 외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입니다. 1번 시원한 콜라, 청량감이 있죠. 그래서 잠이 깨겠네요. 안 되고요.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하면 근육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겠죠.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 자니까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너무 좋겠죠.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면 아주 밤을 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번 항생제, 2번 이뇨제, 3번 수면제, 4번 해열 진통제, 5번 혈압 강화제. 정답은 4번 해열 진통제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외워두셔야 됩니다. 탤런트, 영화배우 유해진 씨 아시죠? 삼시세끼 어촌편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여기서 혜진 씨가 뭘 파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혜진 씨, 여기서 좀 감기약도 좀 파소, 팔아주이소. 혜진 씨, 감기약 좀 파소. 해열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요 네 가지 외워두실게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가 정답이고요. 항생제, 이뇨제, 수면제, 혈압 강화제는요. 요거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0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이 향상된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번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번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흡연, 담배를 피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100가지가 해롭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안 좋은 걸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성기능이 향상되면 좋은 거니까 답이 아닙니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면 좋은 거니까 답이 아닙니다. 3번, 혈중 산소량이 증가하면 피가 맑고 깨끗한 거죠? 아닙니다. 4번, 간접 흡연 시, 간접 흡연도 흡연만큼 안 좋죠? 폐활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틀렸고.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안 좋은 영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31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요. 독감 예방접종이죠. 10월에서 12월 매년 맞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문제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번 구두 보고, 2번 전화 보고, 3번 서면 보고, 4번 대면 보고, 5번 화상 보고. 정답은 3번 서면 보고입니다. 자, 다음에 나타난 내용들은요. 말로 하기 좀 어렵고 자료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글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구두 보고는 말로 하는 거니까 틀렸고 2번 전화 보고 말로 하겠죠. 4번 대면 보고 얼굴 보고 말로 하겠죠. 5번 화상 보고 화면 보면서 말로 하겠죠. 자, 기록이 남는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3번 서면 보고가 정답입니다. 문제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번 판정회의, 2번 사례회의, 3번 심의회의, 4번 연구회의, 5번 운영회의. 정답은 2번 사례회의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사례회의와 원래회의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보자면 대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의. 정답은 2번 사례회의입니다. 문제 34번.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번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번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입니다.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뭐냐? 사전에 내가 죽을 게 확실한 상황이 되면 연명 의료를 무의미하게 목숨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안 할 것이다 하고 의향을 나타낸 문서예요. 자, 그러면 이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중단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이 영양소, 산소, 물,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공급은 지속합니다. 영양소 주고요. 단순한 산소의 공급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물 줍니다. 또 하나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 행위는 계속합니다. 진통제 같은 거.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항암치료,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강제로 숨쉬게 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진통제 막 주고 그런다 그랬죠. 혈액투석은 안 한다 그랬죠. 계속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번에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맞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4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인공호흡기 치료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5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번 부정, 2번 수용,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분노. 정답은 2번 수용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됐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도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봅니다. 적응 단계 외우셔야 되겠죠. 순서 부분타, 우수다. 우리 시험은 반타작하면 안 된다. 50점 맞으면 안 돼. 60점 맞아야 합격이야. 그래서 부분타작을 해야 우수한 거다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부정은 오진일 거야, 아닐 거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고요. 분노는 왜 하필 나야? 저렇게 못된 애가 걸려야지. 이런 게 분노고, 타협은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타협이고요. 우울은 계속 운다든지 나 너무 슬퍼라고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우울이고요. 수용은 나는 이제 지쳤어 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단계,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요게 수용입니다. 지금 다음 내용에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니까 몇 번? 2번 수용이 정답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7회 기출문제 오후 실기 36번부터 80번까지 문제풀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